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변민 경희대 개건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조영빈 앵커가 준비한 숫자로 읽는 1번지를 통해서 주제 숫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숫자로 읽는 1번지입니다. 오늘의 숫자는 148입니다. 현재 20대 국회의원 295명의 과반 의석수는 148입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공수처 설치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으로 고위공직자 범죄 전담 수사기구를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난 4월 말부터 지금까지 국회 충돌의 중심에 있던 법안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4+1 협의체가 마련한 단일안 통과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가결 정족수 148명을 넘기는 데 문제가 없다면서 오늘 표결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을 악법 중 악법이라 비판하면서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범여권 일부의 이탈표를 노리고 있어서 표결 결과가 더 주목됩니다. 표결을 앞두고 또 다른 변수가 생겼죠.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수정안, 일명 권은희안입니다. 권 의원은 검찰이 반발하는 일명 독소조항을 뺀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무기명 투표를 제안했습니다. 이 경우에 소신 투표가 더 나올 수 있어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운명의 시간을 앞두고 현재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추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공수처는 꼭 설치돼야 한다라면서 공수처법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공수처법이 의석수 148에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숫자로 읽는 1번지였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 의총이 오후 5시 반으로 예정이 돼 있고 본회의가 6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본회의가 10시나 2시에 열리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가지고 좀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던데요. 네. 뭐 지난번에 또 한 3시쯤 열려고 예정을 했다가 실제로 법안이 통과된 거, 개의가 된 거는 한 5시 40분 정도에 됐거든요. 네. 예. 이번에도 사실은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회의를 조금 좀 늦게 하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생각한 측면도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제 예산안 통과할 때 그때 협조하지 않았느냐 이것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 소멸시효가 이미 한 번 지났는데 또 지금 또 탄핵소추안을 네. 발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72시간 소멸시효가 오늘 오후 5시 40분경쯤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지 않고 자동 소멸시효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후 6시에 잡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김 교수께서는 지금 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탄핵 소추안이 5시 40분쯤에 이제 폐기가 되기 때문에 네. 이를 위한 홍남기 부총리를 위한 어떤 방탄 국회다 이런 좀 비판들이 지금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굉장히 편파적인 국회의장의 운영에 대해서 상당 부분 날카로운 비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나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고 이번에도 두 차례나 72시간을 의도적으로 넘긴 상태에서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처리를 하겠다는 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관련된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안건이 공수처 법안만 있다라면은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국회의장의 이러한 상정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미 패스트트랙에 아주 오래전 전부터 330일의 기간이 충족돼 있는 유치원 3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공수처법을 의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우선 상정한다라고 본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민주당에게 불리한 이슈들은 피해가고 민주당에게 유리한 이슈들을 골라서 상정하게 되는 국회의장을 향한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야권은 이 모든 것들을 문희상 국회의장이 아들에 대한 공천 문제 때문에 편파적인 작동을 하는 것 아니냐라고 거세고 날쌘 비판들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도 이렇게 의총을 열었고 한국당 역시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를 지금 소집한 상태인데요. 이 공수처법 표결에 대한 대응 전략을 좀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갈 것으로 보십니까? 뭐 대응이라고 할 게 딱히 예. 없죠, 사실은. 왜냐하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 선거법 통과되는 모습 보시지 않았습니까? 일단 몸으로 막는 거 외에는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은 다시 또 몸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볼 때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상황에서도 몸으로 막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질서유지권이 발동이 됐을 경우에 그렇게 몸으로 막아서는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국회 선진화법의 기본적인 제도 취지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막게 될 경우에는 예. 또 고발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검찰에서 패스트트랙 태울 때 그때 몸싸움이 벌어진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수사 결론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또 몸싸움이 벌어지게 된다면은 몸싸움을 떠나서 회의 진행 자체를 방해해도 안 되도록 돼 있거든요. 예. 이번에 또 만약에 그런 모습이 될 경우에는 다시 또 고발이 되고 네. 그러면 검찰이 결론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한 지금 여권의 비판이 더 거세질 것이고 결론을 어떻게 해서든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국회 본회의 의사 일정을 좀 지연시키는 방법은 쓸 수 있겠지만 몸으로 지난번처럼 막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일단 이런 가운데 오늘 권은희 의원제처럼 공수처법 수정안이 좀 논의를 하는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는 저는 네. 변수가 될 것 같지도 않아요. 숫자로 볼 때는 지금 이제 그 주성용 의원이라든가 김동철 의원, 박주선 의원 이렇게 세 명이서 공개적으로 이제 반대 의견을 예. 표명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권은희 의원이 자신이 냈던 안을 가지고 한 30명의 의원들한테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국회 과반수 의석이 지금 148석 아니겠습니까? 근데 권은희 의원한테 동의했던 의원들의 상당수는 이미 반대 표결을 할 의원들이라는 거죠. 예, 예. 그러면은 지난번에 이제 선거법이 통과되거나 예산안 법안들이 통과될 때 의석들을 대충 보면은 156석이나 7석이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과반수 의석에 비해서 한 10석 정도 이상이 지금 변수가 생겨야 그래야 지금 공수처법이 통과가 안 되는 것인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10석 이상 나오기는 좀 어려운 예. 상황 같습니다. 물론 이전에 이제 표결했을 때 156석이나 7석까지는 안 나올 개연성은 있겠지만 과반에 미달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네, 생각합니다.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다른 의견 갖고 계시나요? 네, 현재 상태로서는 4+1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하지만 일단 권은희 안으로 불리게 되는 권은희 수정안이 조금 더 늦게 접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표결 처리는 권은희 수정안을 앞서서 처리하게 되는데요. 아주 만약에 이 권은희 수정안 같은 경우는 검찰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좀 분리하게 되는 측면들을 가지고 있고 야권이 굉장히 거세게 비판하고 있는 독소 조항이라고 불리게 되는 예. 이 수사기관에서 관련된 사건들을 인지하게 됐을 경우에 그대로 공수처에 입첩하게 되는 상황들을 다 배제시키게 됐던 한마디로 말하면 공수처는 공수처지만 어느 정도 좀 조건들을 완화시키는 안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들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에서 적극적으로 4+1 안에 찬성하게 되는 건 단 두 사람 정도로 볼 수 있거든요. 네. 김관영 의원 그리고 최이배 의원 정도만이 확실한 찬성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에 나머지에 있는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권은희 안으로 동조하게 되는 경우 이런 예. 숫자상의 내용들을 봤을 때는 권은희 안이 혹시나 표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 아니냐. 그럼 권은희 안이 우선 표결되게 됐을 경우 예. 앞으로 이어지게 되는 4+1 안에서 추진하게 됐던 이 공수처안은 자동 폐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능성을 하나 보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4+1 안 같은 경우는 넉넉하게 표가 좀 계산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예. 마지막 변수는 민주당의 이탈표입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금태섭 의원이나 조홍천 의원처럼 현재 추진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예. 아주 만약 표결 처리에 가게 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지가 마지막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야말로 수싸움이 상당히 치열한 것 같은데 한국당에서 지금 무기명 투표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무기명 투표가 되면은 반대표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민주당은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당론으로 채택돼서 일사불란하게 이 공수처 법안을 밀고 가고 있는데 네. 특히나 율사 출신 등을 바탕으로 법조계에 몸을 담았던 인사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인사들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앞서 설명드렸던 금태섭 의원이나 조홍천 의원 같은 네. 경우를 예. 얘기를 하는데요. 이 두 명의 의원 외에도 사적으로 만났을 때는 굉장히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인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만약 무기명으로 표결 처리하게 되면
부담감을 가지지 않고 반대 버튼을 누를 수 있겠지만 공개적으로 기명 표결을 하게 되는 순간 내년 총선에서의 상당한 정치적 부담감을 안을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로 가게 되면 조금 더 부결의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만은 이를 결정하는 것 또한 기명으로서 무기명을 할 건지 기명을 할 건지 네. 결정하는 거라.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선거법 때도. 예. 현재로서는 기명 투표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뭐 지금 이제 여당 내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과연 몇 명이 반대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공수처 법안에 관해서 마지막에 검찰이 바로 이런 지점들을 노리고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뭐 검찰의 논리만 가지고 말씀드리면은 지금 마치 공수처가 상위기관인 것처럼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보고가 아니고 통보고요. 이런 식의 통보는 정부 기관들 간에 서로 간에 다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걸 마치 상위기관처럼 설명하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되고요. 또 상위기관이 될래야 될 수가 없는 덩치를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많게 보면은 검찰 2,800명, 아니면 적게 잡아도 2,500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공수처 검사는 25명입니다. 네. 25명이 있는 그 기관이 무서워서 검찰이 저렇게 벌벌 떤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그 밑에 깔려있는 맥락은 검찰은 그 이전의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전에 권은희 의원 안에도 있고 백혜련 의원 안에도 있는 것처럼 만약에 강제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순간에 검찰에 이첩 요구하면 이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검찰이 수사에 들어갈 때 이거 고위공직자 비리 부패 범죄와 해당이 된다고 하면 공수처장이 그 이첩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건이 이첩하도록 돼 있는 네. 거예요. 그런데 왜 검찰이 지금 이렇게 반발하느냐? 인지할 때, 그러니까 그런 첩보가 입수돼서 강제 수사가 들어가기 전 단계에 있을 때 그걸 공수처에다가 좀 통보를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검찰은 굳이 비유를 하자면 면이에요. 전국에 촘촘하게 지검, 지청까지 전부 다 있는 조직입니다. 예. 근데 공수처는 점이에요. 네. 25명밖에 없는 조직입니다. 그럼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부패 범죄가 있다는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 검찰이 인지 단계에서 통보를 해줘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 통보 안 해주겠다고 하는 얘기는 그러면은 검찰도 공수처와 같은 역할 똑같이 하겠다. 공수처하고 경쟁하고 공수처를 차라리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나가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저는 의심의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만약에 인지해서 검찰이 사건을 넘겨주거나 아니면 공수처로 넘겼다고 쳐요. 공수처에서 불기소하면은 다시 검찰에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럼 공수처 요즘 이제 직무유기 얘기도 나오고 직권남용 얘기도 나오는데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 안 했어요. 그럼 검찰이 공수처 검사들 수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법안 안에 보면은 명문화 돼 있습니다. 그럼 왜 똑바로 수사 못하냐? 그러면서 검찰이 또 수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검찰은 이 문제가 독소조항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반발하느냐? 저는 검찰이 스스로 자신들의 권력을 내려놓기 싫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그렇게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예. 뭐 조목조목 짚어주신 것처럼 내용 강론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의견 그리고 이견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만큼 논란이 좀 큰 사안이기도 한데 무엇보다 좀 우려스러운 게 이제 본회의가 열리고 지난 선거법 개정안 처리 때처럼 좀 고성이 오가고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또 재현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물리적인 충돌 가능성은 저는 조금 높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 그리고 이를 통한 이제 고발이라든지 앞으로 있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예. 야당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감이 적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하지만 뭐 물리적인 충돌이 아니더라도 저번에 있었던 선거법 개정안에서 현수막을 가지고 나온다든가 피켓을 통해서 왜 이 법안이 처리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목 놓아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건 야당의 책무일 수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공수처 법안이 왜 도대체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행 처리하게 되는 것들을 막아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야당의 목소리를 아마 높이는 정도로 주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앞으로 이제 뭐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있고요. 뭐 계속해서 지금의 이런 그 기존에 지난주에 보였던 어떤 국회의 모습들 계속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참 답답한 현실인데요.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뭐 지금 자동 표결 들어가는 건 공수처법 하나고요. 예, 그렇죠. 형사소송법도 있고 그리고 검찰청법도 있습니다. 이게 연이어 지금 패스트트랙에 계속 태워지면서 계속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벌써 지금 뭐 연말이잖아요. 하루밖에 이제 2019년은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해를 넘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도 계속 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예. 그 반발하는 것이 물론 법 자체의 내용에 대해서 반발하는 측면도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가지려고 하는 것은 끝까지 우리는 저항했다고 하는 정치적 상징성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그 상징성을 가져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일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결국 1월 7일, 8일 날 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죠. 또 국회에서 그거는 표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때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는 과정에서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또 모르는 상황이라서 네. 그런 부분까지 아마 다 같이 보면서 일정을 짜가지고 나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오후 6시 본회의 개의 이후의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국회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시작이 됐습니다. 주요 장면들, 발언들 좀 눈여겨 지켜보셨을 텐데 청문회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평론가님부터 뭐 전해주시죠. 생각보다는 그렇게 쟁점이 많지 않은 네.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쟁점이 많지 않고요. 뭐 워낙 이제 노련한 후보자이기도 하고요. 당 대표까지 지낸 인사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공세를 하고 있지만 뭐 오늘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것처럼 여상규 법사위원장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오히려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서 이게 인사청문회가 오늘 그렇게 꼭 격화되면서 파행으로 예. 끝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김병민 네. 교수님은 어떻게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야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대통령이 임명이 가능하죠. 임명을 강행할 수가 네. 있습니다. 따라서 추미애 이제 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 이후로 공석이 워낙이나 길었고 네. 아마도 결정적인 한방 큰 하자가 있지 않는 다음에는 임명 수순을 밟지 않겠는가라는 뭐 전체적인 의견들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만약 청문회 과정들을 거치면서 조국 전 장관 사태 때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중대한 불법적인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 이것은 그냥 넘어가기 좀 어려운 네. 측면일 것 같습니다. 특히 추미애 이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료 제출 과정에서부터 상당히 이번 청문회가 어차피 자연스럽게 임명되는 과정으로 가다 보니까 국회에 협조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최종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되더라도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이 드러나게 된다면 추후에 법적인 다툼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 아직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쟁점 공방들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추미애 후보자가 답변을 하고 있는 내용 정도로 네. 보고요. 다만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자료들을 미제출한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한 점 의혹이 남지 않기 위해서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이 부분을 다 소명하는 게 추미애 후보자에게 남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추 후보자가 그 공수처법 표결을 이제 앞둔 만큼 본회의에 참석을 해서 표결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국회 본회의가 상임위 회의에 우선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상임위에서 하고 있는 인사청문회를 정회를 하고 표결에 참여하고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원래 정상적으로 만약에 회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예.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음.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이 회의 진행을 어떻게 할지 지금 제가 예상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근데 지금처럼 큰 쟁점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자료 제출 요구권들이 몇 가지 지금 논란이 됐던 게 있거든요. 예. 그게 무난히 제출이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의혹들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 본회의가 열리는 상황에서 상임위를 열어가면서까지 논란을 만들지는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 본회의가 얼마나 길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예. 만약에 지난번처럼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잡는 데까지 한 서너 시간 정도 걸리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또 모를까. 그렇지 않고 빨리 만약에 진행이 돼서 끝난다고 하면은 본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뭐 상임위가 열리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이 인사청문 일자가 긴 날 여러 날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하루 동안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보통은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면 어느 정도 논란의 쟁점이 될 수 있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6시에 정확히 맞춰서 끝나게 되는 인사청문회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의 우리가 뭐 밤까지 진행되는 그렇죠. 걸 많이 봤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추미애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의 과정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도 국회 본회의 의사 일정들이 지연하거나 정리하고 조정하는 건 국회의장이 매우 마땅한 책무일 수 있는 네. 거거든요. 예.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상규 법사위원장 등
특히 자유한국당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추가적으로 본회의에 대한 일정이 좀 지연되거나 이 부분을 조정할 가능성이 저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6시보다 조금 더 지연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도 왜 꼭 하네요. 오늘 당연히 이 부분을 처리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앞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탄핵소추안이 종료가 되는 시점 바로 뒤에 본회의 일정을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무리해서 간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는 것처럼 시간을 충분하게 더 뒤로 미루든가 아니면 오늘 처리할 수가 없다 그러면 내일을 미뤄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6시를 고집해서 무리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고 봅니다. 네, 무리한 일정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어떤 방식이나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계속 지금 본회의를 지연시키려고 하는 전략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동안에도 많이 보셨던 것처럼 그게 기본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주장을 또 할지 이건 또 예상하기는 어려운데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냥 민주당 의원들이나 4+1 협의체 안에 들어있는 야당 의원들이 그냥 일어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파행이 되잖아요, 인사청문회가. 그러니까 국민들 보기에는 굉장히 볼썽사나운 모습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인사청문회를 파행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인사청문회를 속개하거나 이런 방식들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유효한 카드는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늦추기 위해서 계속 안 좋은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게 결국 이게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부여된 권한 안에서 예를 들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거나 또 다른 의사일정 진행하는 것들은 그거는 이제 합법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의 국회 관례상도 마찬가지고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상임위를 열어서 그 본회의를 파행시키거나 지원시킨다고 하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네, 어떤 모습이 좀 연출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청문회가 진행 중이니까 그 내용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지금 장관 취임 후에 현재 수사팀에 대한 검찰 인사를 단행할지에 대한 질문이 청문회에서 나오기도 했는데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답변을 지금 후보자는 피했거든요. 이건 어떤 걸 좀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근데 어떻게 인사를 낼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인사 어떻게 낼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과연 답을 해줄 후보자가 몇이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답을 하기도 어려울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추미애 후보자는 좀 노련하게 대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쪽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좀 강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을 빼기 위한 인사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추측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느 한쪽으로도 아직 인사를 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 주변에 있는 이른바 특수통들을 모두 갈아치운다? 그럼 검찰도 상당히 반발이 심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자가 그만큼 정치적인 어떤 내공이 있는 것처럼 검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지금 검찰의 어떤 수사 행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는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그런 수사 행태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나름의 어떤 고려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인사교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정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질문과 함께 오늘도 주목을 받았던 게 검찰총장과 협의를 해서 인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럴 계획이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받자 추 후보자가 법률의 협의가 아니고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거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본인의 인사권을 충분하게 다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오늘은 청문회를 치러야 되는 후보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강경한 메시지를 냈을 경우 야당으로부터 공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피해가기 위한 답변들을 어느 정도 내놨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 추미애 후보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법무장관 취임하고 나서 있게 되는 검찰의 인사 등에 대해서는 보다 단호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특히 전임에 있었던 조국 전 장관이 행했던 검찰 개혁 등에 대한 이런 미명하에 이루어졌던 일들이라든지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그만두고 난 뒤에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이 대행으로 진행됐던 일들 여러 가지를 살펴보더라도 아마도 현재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느 정도 좀 힘을 빼기 위한 인사 조치가 단행되는 것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시선을 보낼 수 있는 상황으로 봅니다. 과연 추미애 후보자가 장관이 되고 난 뒤에 이런 인사권을 어디까지 하게 될 것인지는 많은 국민들이 추후에 지켜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같이 이제 완전히 모든 것들이 현 정부와 떨어져 있는 독립적인 상황이냐라고 본다면 어느 정도도 연결돼 있는 부분들이 현재 존재합니다. 청문회 과정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증인 채택 문제가 굉장히 좀 뜨거웠기도 한데요.
하명 수사에 대한 논란으로 지금 이뤄지고 있는 청와대의 상황 속에서 당시에 있었던 추미애 후보자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로 있지 않았습니까? 네. 따라서 그 당시에 송철호 울산시장을 단수 공천하게 되는 과정에서 뭔가 모종의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따져묻기 위한 야당의 공세들이 있었던 상황인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은 현재 제대로 논의가 좀 진척되지는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추미애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난 뒤에 윤석열 총장의 검찰 수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인사권을 만약에 단행하기 시작한다면 본인에 대한 문제까지 걸려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 속에서 여러 가지 객관성의 시비가 붙을 수 있는 만큼 여러 가지 고심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청문회 이후에 오선의 추미애 후보자가 뭐 계속 의원 하실 말씀이 불쾌를 있으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저는 검찰 개혁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잖아요. 왜 그동안에 우리나라 권력기관 중에 검찰만 개혁되지 네.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정원보다 검찰이 더 힘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예. 국정원 여러 차례 개혁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국내 정보 파트도 다 없어졌거든요. 근데 검찰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검찰 권력을 손대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네. 얘기가 되는 거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공수처 설치 문제까지 과연 대한민국 검찰은 견제될 수 없는 조직인가라는 의문을 좀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하기 때문에 검찰을 개혁하는 과정은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DNA를 바꾸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시끄럽고 덜그럭거리고 검찰이 반발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건 또 가야 할 길이거든요. 네. 그 가야 할 길을 최대한 뭐 그렇게 시끄럽지 않게 가려고 하는 노력은 해야겠지만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과정이다.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 뼈와 살을 맞추는 과정들을 중단 없이 해야 한다고 하는 게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 문제를 내는 지금 뭐 이제 그 관련 법안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좀 반발하고 그리고 또 그 시기와 맞물려서 현 정부의 핵심 실세까지 참모들까지 다 지금 수사하는 청와대까지 압수수색하고 국무총리실까지 압수수색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난 다음이라도 인사 문제에서 굉장히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네.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들과의 평검사들과의 대화할 때 그때 제일 큰 화두가 뭐였냐면은 우리한테 인사권 주십시오 이거였습니다. 네. 검사들이 대통령 앞에 바로 대통령을 앞에 두고 인사권을 왜 대통령이 갖습니까? 우리한테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네. 거거든요. 검찰은 스스로 인사권 갖고 스스로 법 정의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견제할 수 없는 조직인지 저는 뭐 묻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인사권, 민주적 통제에 관한 부분들은 이제는 청와대나 이런 곳이 당연히 수사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드리지만 법무부 차원에서 민주적으로 통제할 가능성, 통제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비록 있다 하더라도 검찰 스스로가 변화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면은 인사를 통해서라도 변화할 가능성을 끊임없이 만들어가야 한다. 그게 고통스럽더라도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관련된 얘기를 주셨으니까 저도 한 말씀만 좀 네. 짧게 얘기를 덧붙이자면은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검찰 개혁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살아있는 권력 정권과 유착돼 있는 검찰에 대한 문제점들을 아주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적 기회가 저는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간에서 비판하게 되고 특히나 야권 입장에서 검찰 개혁에 관한 문재인 정부의 순수성을 의심하게 되는 이유는 정권 출범하고 초기에 있었던 적폐청산의 미명 속에 불어닥쳤던 검찰의 수사는 사실상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가 아니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거세고 큽니다. 네. 최근 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살아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가 굉장히 강도 높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 권력을 향해서 무소불위의 도저히 정권이 어찌할 수 없는 권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지만 문재인 정부의 집권 초기에 검찰을 바라보던 시각과 윤석열 총장이 임명되고 나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수사하게 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정부가 검찰을 바라보게 되는 시선은 매우 다르지 않는가라고 하는 비판 섞인 목소리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 조직이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자신의 조직놀이 때문에 이 부분들을 반대한다라고 보기보다는 권력의 입맛에 맞추어서 검찰 조직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 정권이 검찰 개혁을 추진해 왔는지는 한번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검찰 개혁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고요.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서 정부가 신년 특별사면 복권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여러 인물들이 발표가 됐는데 좀 눈에 띄는 인물 누가 보이셨습니까? 당연히 뭐 정치인 중에서 네. 사면 복권 대상자에 네. 오른 인물일 수밖에
수밖에 없는데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제일 또 눈에 띄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엔 정치 활동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강원도지사를 지내는 과정에서 강원도민들한테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게 사실이고요. 또 강원 지역에서 여전히 만약에 정치를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은 이광재 지사에 대한 평판이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강원 지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이런 면에서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청와대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번에 사면복권 했느냐, 이거는 그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어떻게 고려를 했는지는 네. 제가 안에 들어가서 결정 과정에 있는 얘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네네. 단언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사면 복권됐다고 하는 인사들이 대부분 형이 확정된 지 한 7, 8년 정도 된 인사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주요 인사들만 거론이 되는데 200명이 지금 넘잖아요. 네. 실제로 사면 복권된 정치인들이 지방선거로 말하면 5회 지방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7회 지방선거가 지난번에 치러졌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그 청와대에서 판단할 때 형이 확정된 지 한 7, 8년 정도 안쪽에 그걸 벗어난 인사들 중에 선택하는 게 맞겠다. 최대한 정치적 판단이라는 오해 이런 부분들을 좀 벗어나기 위한 노력하는 흔적들이 조금 보인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실제 청와대에서는 정치적인 고려가 없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오늘 이제 특별사면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정치적인 고려가 매우 다분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네. 비판을 가지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시기적으로 굉장히 좀 오래된 일에 대해서 사면 만에 단행했다 그러면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사면이 단행돼서는 뭔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총선을 앞두고 있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그리고 청와대 현 집권층의 핵심적인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는 이들에 대한 두터운 관계들을 좀 형성하기 위해서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 이광재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누가 뭐래도 과거에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좌희정 우광재라고 불릴 정도에 가까웠던 인사입니다. 현재 이 조국 전 장관이 낙마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문재인 정부의 차기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친문, 친노의 핵심적인 인사들이 있는가라고 찾아봤을 때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평가가 적지가 않습니다. 아주 만약 이광재 전 지사가 이번에 특별사면된 계기를 예. 바탕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하게 되고 총선에서 당선된 것을 바탕으로 차기의 정치 활동들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면은 얼마든지 대권 주자 등에 대한 가능성의 염두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정치적 해석의 여지가 좀 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일 이해가 가지 않는 건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특별사면입니다. 그러니까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선거가 이제 무효가 되기 시작하면서 본인이 보전받았던 35억 원의 비용 중에 상당 부분을 다시 국가로부터 이제 반납하지 않는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광노현 전 교육감이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부분들은 앞으로 있게 되는 정치인들의 여러 형평성 사원이나 문제 제기가 가능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 부담 때문에 사실 선거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이 단행된 지가 벌써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해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특별 사면이기 때문에 네. 여러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서 바라보기에는 정치적 목적이나 다른 형평성의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정치적. 신지호 공성진 의원에 대한 얘기는 왜 안 하시는가 모르겠는데요. 신지호 공성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야권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문제로 거론될 수 있는 인사냐라고 봤을 때 공성진 의원이 정치적 활동을 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고요. 신지호 의원 같은 경우는 초선 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권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차기에 나와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초선 의원 한 명이 현재 자유한국당의 핵심 실세 정치인이 아닌 경우에서 활동하는데 과연 얼마나 큰 정계 파장이 미칠 수 있는가를 고려해봤을 때는 그 형평성 차원에서는 분명히 무게의 균형감이 다른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 기준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느 쪽은 비중이 높기 때문에 어느 쪽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차원으로 계속 우리가 상상력을 발동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정치 나오기 위해서 총선 출마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면을 해줬다고 보기는 좀 제가 볼 때는 어렵고요. 이광재 전 지사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원 지역에서는 평가는 굉장히 좋을 수 있겠지만 최근에 정치 활동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좀 고려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저는 그리고 한상규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이건 그 노동계를 달래기 위한 하나의 카드다. 물론 정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여지는 있다고 보는데요. 백남기 농민이 사망했던 그 농민대회 주최했던 그 책임을 물어가지고 그때 구속하고 수배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거나 얘기하지 않고 그냥
한상균 위원장을 뭐 사면했다 이렇게 얘기할 성격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 노동계를 굉장히 심하게 탄압했다고 하는 거야 많은 분들이 아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야지 그냥 굉장히 중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왜 사면 복권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별 사면에 대한 두 분의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좀 주제를 바꿔서 새로운 인물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민주당의 영입, 총선을 앞두고 지금 인재 영입을 하고 있는데 원정건 씨에 대한 지금 관심이 뜨겁습니다. 젊은 인재 영입이 단행이 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지난번에 그 박찬주 전 대장 문제 자유한국당에서 영입 1호라고 했다가 뭐 결국 영입이 불발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도 많이 나왔던 얘기지만 이렇게 외부 인사들을 영입할 때 두 가지 큰 그 어떤 포인트가 있어야 하는데요. 하나는 상징성하고 또 하나는 이제 감동을 줘야 한다, 네. 국민들한테. 상징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인사인 것 같고요. 감동이란 측면에서 스토리가 있는 인사라고 하는 점에서 좀 주목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어머님과 함께 굉장히 좀 힘들게 생활했고 또 어머님이 각막 이식 수술로 새로운 삶을 얻었고 아주 어린 나이에 그 생각을,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계속 사회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네. 하고 그 일관된 기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20대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어떤 뭐 세대 교체론이나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청년층의 정치 활동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줘야 한다고 하는 의견도 있거든요. 예. 더군다나 지금 선거 연령이 18세, 만 18세로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에 관해서 젊은 층이 굉장히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차원적인 어떤 그 포석을 둔 그런 영입 인사가 아닐까 싶어서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예. 민주당의 영입 인사에 관심이 뜨거운데, 이렇다면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어떻게 인재 영입을 이어갈 것인가, 이 부분도 참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고심이 클 것 같습니다. 일단 원종건 씨 인재 영입은 굉장히 방금 전에 김성환 평론가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감동도 있고 스토리도 있고 네. 국민 누구나 보기에도 굉장히 참 가슴 뿌듯해지는 인재 영입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총선에서 인재 영입입니다. 예. 그 당시 총선의 인재 영입 1호 표창원 의원이 결국 4년의 정치활동을 끝내면서 국회에 와보니 좀비에 물린 것 같았다라면서 본인 스스로가 정치활동을 끝내게 됩니다. 그 당시 인재 영입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인사는 누가 뭐래도 저는 조홍천 의원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조홍천 의원이 본인이 영입됐던 이 민주당의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적합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소신 있게 발언하니까 돌아오게 되는 건 문자 폭탄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돌아와서 고심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건 씨가 지금 보여주게 되는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가는 건 효와 선행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인식을 가져가게 되는 건데 예.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겪으면서 젊은 층들에 대한 기본적 보편적 산식을 위배했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벌어졌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막아섰던 게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던 네.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이 더불어민주당이 대표직을 지냈던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원종건 씨가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갔을 때 아주 만약 그가 그동안 지내왔던 방식처럼 당이 쓴소리를 하고 잘못된 일들을 얘기했을 때 과연 당은 얼마나 표용성 있게 이런 20대들의 목소리를 드러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국당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젊은 층들에게 호소하면서 많은 상징적 의미를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똑같은 고민들을 같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칭찬하실 때는 그냥 칭찬해 주세요. 다른 것까지 다 섞어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칭찬할 땐 칭찬하고요. 자유한국당도 저는 1호 상징의 어떤 영입 인물들을 처음에 이제 첫 실패했잖아요. 그걸 이제 복구하기 위해서는 두 번, 세 번의 노력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에서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영입 인사를 선정하고 할 때 뭐 그럴 때 좀 이런 스토리 있는 인사들을 좀 더 많이 자유한국당도 영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건 뭐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나머지 정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민주당과 또 자유한국당 영입 인사에 대한 좀 이야기도 저희가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앞서서 이제 선거 연령이 18세로 낮춰졌다, 만 18세로 낮춰졌다는 얘기를 했는데 한 50만 명 정도가 편입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또 고등학생도 한 5만 명 정도가 포함이 되면서 뭐 교실 정치, 뭐 이런 좀 우려의 시선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을 듣고 좀 대답을 마무리 짓도록 하죠. 네. 먼저 OECD는 김 교수님께서.
뭐 여러 국가들 중에서 만 18세 선거권을 인하하게 되는 것은 매우 보편적이고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언젠가는 가야 될 길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표현하게 되는 인사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정치인들 입장에서 당연히 표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정당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18세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든 것들을 백지상에 놓아놓고 판단할 수 있는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보게 되면 오히려 고등학교의 교실, 학교 현장에서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한 정치적 이념을 주입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나와서 반대되는 목소리를 높였던 그런 경우들을 충분히 볼 수 있었는데요. 오히려 이런 학생들이 성숙된 정치 환경을 대한민국의 미래로서 끌고 갈 수 있도록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기득권들, 기성세대들이 이들에게 특정 정치적 이념들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여러 가지 정치적 성향들을 다 내어놓고 네. 그중에서 이 학생들이 제대로 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기존에 있는 기성세대들이 해야 될 역할과 책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께서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아무것도 시켜보지 않았는데 너는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고등학교 3학년쯤 되면 어느 정도 정치의식들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나이다. 고3 학생들한테 너 어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라고 얘기하면 그거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정치학에서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정당 일체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거든요. 네. 뭐 무슨 계층, 그다음에 소득, 그리고 인종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당 일체감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 집안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정당 일체감이 같이 표출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보면 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없고 20대 한 19살이면은 그게 금방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좀 맡겨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지나치게 교실에 정치하라고 이렇게 좀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오히려 정치적 공격이다. 고3 학생들이 사실은 지금 뭐 입시 공부하기도 힘든데 고3 학생 다 생일 지난 학생들이 그 투표한다고 해서 그 본인이 정치 운동을 하기 위해서 투표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젊은 세대들의 목소리를 좀 더 수용한다고 하는 그 수용의 노력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더 진행되면서 정치인들 그 젊은 층의 목소리는 좀 더 배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젊은 층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끌어안아야 하고 정치인들이 젊은 층을 향해서 좀 더 젊은 층의 투표 참여율을 네. 높일 수 있는 공약을 더 많이 개발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전 굉장히 큰 네.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10대 생각합니다. 유권자들을 좀 포함해서 젊은 층의 표심이 네. 앞으로 총선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